의학 채널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한신경과학회에서 준비한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경과에 근무 중인 신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신경근육질환을 다루고 있어서 이번 시간엔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또 환자와 환우분들이 걱정하시는 질환인 루게릭병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쉽게 알려드립니다라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루게릭병은 흔한 병은 아니고 드문 병이기는 한데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한 번 병을 진단받게 되면은 환자분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분 즉 가족분들도 같이 사실 환자분과 같이 이렇게 돌봐야 되고 이러는 어떤 가족이 앓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이제 신경과에서 신경근육 질환을 보는 의사들은 여러 가지 다른 병, 손발 저림이라든지 근육병, 근무력증 다른 병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루게릭병을 사실 이제 어떤 신경근육 질환의 하나의 정점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전공의 때 특히 인턴 때 전공의 때 이제 신경과 쪽을 돌면서 제가 인턴에 처음 이제 신경과 쪽을 하고 싶어 가지고 돌 때 루게릭병 환자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도 있구나. 이런 환자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고 치료해 좀 역할을 하고 싶다 하면서 신경과를 하게 되고 또 그중에서도 신경근육 질환을 전공하게 된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루게릭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욘드에서도 강의들이 있었고 한데 이번 시간에는 좀 루게릭병을 진단받은 초기의 환자분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루게릭병이 걱정되는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쉬운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루게릭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루게릭병이 포함되는 병인 운동신경원 병의 분류와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힘이 빠지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형적인 증상을 하나를 제가 예시로 들어왔는데요. 점차 이제 오른쪽에 손가락이 움직임이 불편해지더니 진행하면서 이게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제 왼쪽 손도 힘이 빠지고 몇 개월이 지나니까 다리도 약간 끌리면서 종아리 근육도 빠진다는 증상으로 대개는 이제 이런 증상이 있게 되면은 목이나 허리 같은 디스크를 의심해 가지고 인근 이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같은 데서 척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디스크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렇게 나이에 비해서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계속 진행하면은 신경과를 좀 가 보세요.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오게 되고 특히 이제 진행하면서 팔다리 쪽 증상뿐만이 아니라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숨이 좀 찬다든지 식사할 때 살에 들리든지 이런 증상들도 있어서 이런 증상이 진행해서 수개월에 걸쳐서 진행하는 경우에 전신 근력 악화가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는 루게릭병을 조금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루게릭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병은 사실은 정식 병명이라기보다는 어떤 별칭 같은 명이 되겠고 루게릭이라는 분은 아마 이제 루게릭병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셔서 다 익숙하실 텐데 예전에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뉴욕 양키스에서 뉴욕 엑스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올 시즌에는 이제 LA 다저스가 우승하고 했지만 통산 그 우승 횟수가 가장 많은 팀이 이제 뉴욕 양키스로 알려져 있는데 뉴욕 양키스에서 간판 타자를 하면서 통산 타율이 3할 4푼이고 2,000경기 이상을 출전해서 안타도 거의 2,700개를 쓰고 누적 홈런을 500개 가까이를 치는 아주 이 성적만 봐도 굉장히 전설적인 업적을 이룬 타자죠. 근데 이 루게릭 선수가 성적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조금 이제 사실은 좀 급격하게 이제 다운 코스를 그리면서 1938년에 경기를 좀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난 1941년에 사망하게 됐는데 이 류게릭이라는 사람이 근위축 측삭 경화증이라는 병을 앓고서 사망을 하게 돼서 이때만 해도 굉장히 드문 병이라 가지고 유명인한테 걸리거나 하지 않으면은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어떤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의 루게릭병이 걸리고 루게릭병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이 병이 루게릭병으로 통칭 지어지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그럼 루게릭병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 질환인지를 알려드릴 텐데 신경퇴행성 질환 혹은 신경변성 질환이라는 병이 일단 가장 큰 범주로 볼 수가 있고 퇴행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빨리 나이가 들다 노화라는 그런 용어거든요. 신경이 빠르게 늙어가는 병이 신경퇴행 질환이 되겠고 사실 신경퇴행 질환은 은근히 드물지는 않습니다.
가장 흔히 보는 것들이 이제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 치매라 그러는 걸로 사실 주변에도 뭐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가족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뭐 이웃집 뭐 이런 데도 좀 알츠하이머 치매는 그렇게 드물지가 않거든요. 80대가 넘어가면은 뭐 유병률이 한 5%가 넘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이 노인에서 생기는 기억을 담당하는 특히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지 기능들 기억을 해서 뭐 지금 최근에 어떤 기억이 어떤 게 뭐 깜빡 잊어먹고 뭐 누구와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잊어먹는다든지 자주 봤던 사람의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난다든지 자꾸 물건 위치가 생각이 안 난다든지 이런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도 하나의 퇴행성 질환인데 기억을 담당하는 주로 이제 측두엽의 내측에 그런 어떤 해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선택적인 주로 이제 그쪽부터 시작하는 뇌 변성, 위축이 오는 병이 되겠고 또 파킨슨병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파킨슨병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손이 좀 떨리고 경직이 오고 걸음도 종종 걸음을 걷고 잘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도 좀 적어지고 얼굴도 무표정해지고 이게 5년, 10년 진행하면은 거동이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병인데 파킨슨병은 이제 뭐 예전에 권투 선수 알리로도 유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저희 세대 때 이제 그 팩투 더 퓨처라는 영화에서 마이클 제이 폭스라는 배우가 뭐 파킨슨병을 앓았다고도 알려져 있고 한데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그 뇌 줄기의 흑색질이라는 부분에 변성이 와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더 이상 생성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게 파킨슨병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름을 들어봤던 병들도 있고 이런 병들은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흔하지는 않다 그래더라도 주변에서 좀 볼 수가 있는 병입니다. 근데 운동신경원병은 운동신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운동이 아니라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 또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 부분이 아니라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을 운동신경이라 그래서 뇌의 이제 전두엽이라는 부분에 특히 이제 우리가 앞머리를 전두엽이라 그러는데 전두엽의 약간 뒤쪽 부분에 1차 운동 피질이라는 뇌의 피질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팔다리를 움직여야 되겠다, 말을 해야 되겠다, 걸어가야 되겠다는 운동의 어떤 신호가 전달이 되면은 그게 이제 실제로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뇌 줄기를 거쳐서 입술을 움직이고 혀를 움직이는 근육적으로 신경이 전달이 되는 거고 손을 잡겠다 그러면 이제 척수까지 간 다음에 경추에서 팔로 신경이 쭉 말초신경으로 이어져서 주먹을 쥐거나 숟가락질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운동신경에는 상부 운동신경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뇌부터 해서 척수 혹은 이제 말하거나 뭐 이런 쪽은 이제 뇌 연수라는 메둘라라고 영어로 하는데 숨골 혹은 이제 연수라고 되는 요 부분까지 오는 이런 뭐 상부 운동신경이 되겠고 그거보다 좀 더 밑에 있는 하부 운동신경은 즉 척수나 뇌에서 나온 부분 말초신경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부 운동신경과 하부 운동신경으로 나눠지는데 이런 운동신경이 신경 중에서도 움직임과 관련되는 운동신경이 빠르게 늙어가는 병을 운동신경원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루게릭병이란 상하부 운동신경을 모두 침범하는 병이고 이게 사실은 가장 흔한 타입입니다. 운동신경원병 하면은 일반적으로 루게릭병을 먼저 생각할 정도로 사실 흔한 병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상부 운동신경만 주로 침범하는 병을 원발성 측삭경화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부 운동신경을 주로 침범하는 병을 진행성 근위축증이라고도 합니다. 원발성 측삭경화증은 상대적으로 좀 드문 병이고 진행성 근위축증은 루게릭병보다는 드물지만 그래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예후는 루게릭병과 굉장히 비슷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루게릭병이라는 건 원래 이제 이거는 별칭 같은 병이고 정식 병에 대한 이름은 아니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신경 세포가 소멸하는 병인데 이 척수에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부 병리를 보면은 가측에 바깥쪽에 이제 운동신경이 쭉 뇌에서부터 뇌줄기로 내려와서 척수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가측 영어로는 이제 라테랄이 외곽 바깥쪽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신경이 변성이 와서 원래 염색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여기를 이제 스클레로시스라는 거는 이제 경화증이라는 좀 어려운 명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상처가 돼서 섬유화가 된다는 즉 정상적인 신경세포가 퇴화가 돼 가지고 상처가 되는 우리가 피부 같은 데도 다치거나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섬유질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정상적인 피부 조직이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신경이 이런 변성이 나타나는 거를 가 쪽에 있는 신경이 이제 경화증이 된다 그래서 라테랄 스클레로시스라 그러고 그럼 그 앞에 있는 어마이오트로픽이라는 거는
마이오가 이제 머슬 근육을 의미하는 건데 A가 붙는 거는 부정의 의미가 있어서 근육이 없어지고 트로피라는 거는 영양센터인데 그게 없어지는 거니까 근위축이 온다. 근위축이 오는 측사경화증이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어마이오트로픽 라테랄 스클레로시스라 그러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근위축 측사경화증이 되는데 한글도 어렵고 특히 영어로도 어마이오트로픽 라테랄 스클레로시스 그런 게 좀 발음이 좀 어렵고 길어서 약자를 흔히 ALS라는 약자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ALS라고 보통을 하고 보통 이제 일반인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루게릭병이라는 명칭으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고 저희가 제목도 달았었듯이 루게릭병과 관련된 궁금한 증상이라든지 꼭 뭐 루게릭병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신경과 쪽에 궁금했던 거 뭐 통증이라든지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시간이 되는 한 가급적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게릭병의 역사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예전에도 이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병을 보게 되면은 좀 역사를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좀 그 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외우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루게릭병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면은 원래 이 병은 옛날에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 50-60 대는 넘어가야 좀 병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아시다시피 옛날에 특히 현대의학이 발전되기 전인 1800년대, 1700년대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한 30대만 살아도 꽤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이 50대까지 이렇게 생존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꽤 왕중에선 장수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듯이 그래서 사실 이 루게릭병이라는 병이 생길 정도까지 나이가 사는 거는 비교적 좀 그런 분들이 드물어서 실제로는 덜 알려져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요런 거를 그래도 조금 좀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중에서도 또 60대 70대가 되면서 환자분이 근육이 마르고 힘이 없어지는 분들을 또 약간 그 연구를 하는 분들이 좀 묘사를 했는데 처음으로 이 병에 대해서 기술을 좀 제대로 한 분이 프랑스의 신경학자인 장 마르탱 샤르코라는 분입니다. 이 샤르코라는 분은 저희 신경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서 흔히 샤르코 마리투스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전성 말초신경병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서 많이 쓰게 되고 원래는 이제 루게릭병이나 ALS라는 병보다 프랑스에서는 1800년대에서는 실제로 샤르코병을 루게릭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 가지고 그 프랑스의 라 살페티에르 병원에서 연구를 많이 했던 1800년대 중후반에 이제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의 스승이 그 듀셴느 근위 영양증이라는 그 근육병에 이제 소아에 주로 생기는 유명한 어떤 근육병이죠. 그래서 듀셴느라는 사람이 그 병을 디스크립션을 했는데 그 병에 그 이름을 붙여진 듀셴이라는 사람이 이 샤르코의 스승이기도 했고 또 이제 또 샤르코의 제자도 또 유명한 분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죠. 그 정신과 의사인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또 이분의 제자이기도 할 정도로 사실 이 시대에 동시대에 특히 이제 이 시절에는 또 프랑스가 굉장히 유명한 의학의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같은 병원이나 이때 그 동시대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근위축성 측사경화증이라는 거의 어떤 그 해부 병리 소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명명을 했었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샤르코병이라고도 했고, 근위축 측사경화증이라고도 했고, 1900년대 이제 루게릭 이후로는 루게릭병으로 좀 친근한 명칭으로도 부르게 됐습니다. 루게릭병의 역학에 대해서 보면은 1년에 인구 10만 명당 한두 명 정도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연구도 있었는데 한 명에서 1.2명 정도로 뭐 세계적인 그런 어떤 발병률과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사람한테 생기는 병은 기본적으로 좀 드물고 한 55세에서 75세경, 우리나라도 한 60세, 61세 이 정도에 제일 많이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남자에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여자에도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은 비슷한데 이게 사실 뭐 어떤 선진국도 생기고 후진국도 생기고 뭐 위도나 어떤 경도에 따라서 차이는 없이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아시아나 약간 흑인 사는 아프리카 이런 쪽보다는 서구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더 흔히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 자체는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10만 명당 몇 명 수준에서 좀 많이 생기는 데는 뭐 4-5 명 정도, 좀 적게 생기는 데는 1-2 명 뭐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흔히 생기는 병은 아니겠습니다. 질문을 조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원장 귀여미 님, 루게릭병 증상이 나타났다가 호전될 수 있나요? 증상이 나아지거나 없어지면 루게릭병이 아닌가요? 이렇게 했었는데, 루게릭병은 기본적으로 신경 퇴행성, 즉 신경 변성 질환이라서 일시적인 컨디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증상이 완치가 되거나 호전되는 병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루게릭병 환자도 어느 날은 좀 컨디션이 굉장히 좀 뭐 힘이 없고 좀 더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성인도 컨디션의 차이가 있듯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시간이 1달, 2달 계속 반년, 1년이 지나면 점점 나빠지는 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아지거나 없어지면 뭐 루게릭병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영희 님, 햇빛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실 햇빛과 관계 있다는 그런 것들은 좀 연구가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큰 뭐 차이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오늘 주제는 안 하지만 다발성 경화증에 약간 그 햇빛 노출이 좀 적거나 위도가 높거나 이런, 뭐 특히 이제 햇빛이나 어떤 그런 비타민 D 같은 게 좀 결핍되는 거에서 조금 더 잘 발생한다고 돼 있고, 루게릭병에서는 그런 정도까지의 영향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 파스타님 질문까지 한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세의 주부이신데 손 힘이 부쩍 약해져서 페트병 뚜껑을 열기도 어렵고 정형외과 가보더니 근력 저하라고 하는데 혹여나 루게릭병 가능성은 없을지, 그리고 아프다 보니 이것저것 좀 의심되는지. 아마 일단은 뭐 증상이 요즘 들어서 생겼다 그러면 좀 몇 주 몇 달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에 힘이 약해졌다는 게, 페트병 뚜껑을 열기 힘다는 게 이제 손을 이렇게 잡는, 즉 악력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증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뭐 말초신경이나 이런 쪽도 있고 손에 이제 관절이라든지 이런 증상도 좀 있어서 혹시 조금 뭐 저리거나 통증 같은 게 있는지도 좀 중요하겠고요. 특히 좀 움직일 때 관절이나 이런 마디가 아프면 관절염이나 이런 쪽도 감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손이 저리거나 감각 이상도 있다 그러면 말초신경병을 조금 더 의심을 해야 돼서, 말초신경이라 그러더라도 척걸이나 그 정중신경 같은 부분이 이제 잡는 데 기여를 하는 그런 신경들이어서 그쪽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위쪽에 이제 팔신경 얼기나 이제 목 쪽에 디스크나 이런 게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는 환자분 그 증상이, 그 올려주신 크림 파스타님 증상이 혹시라도 호전이 안 되고 점차 진행하거나 한다 그러면 가까운 신경과에 가서 일단 근전도 같은,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 같은 진단적 검사, 또 필요하면은 목이라든지 사진 같은 걸 찍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루게릭병의 증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드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명당 한 해에 뭐 1-2 명 정도 생기는 정도의 비율이니까, 그거에 비해서 지금 크림 파스타 같은 증상은, 제가 오늘도 오전 오후 종일 외래를 봤는데 거의 똑같은 증상으로 오신 분들을 한 2-3 명을 보고 왔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흔하니까요. 지금 증상으로는 루게릭병을 걱정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고, 뭐 만약에 진행한다 그러면 가까운 신경과에서 혹시 말초신경이라든지 다른 쪽, 혹은 뭐 신경이 아니면은 정형외과 쪽인 관절이나 이런 쪽 문제를 먼저 의심하면 될 것 같으니까 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루게릭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루게릭병이라는 거는 운동신경이 망가지는 병으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 변이가 생기는 것들도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자 변이들이 여러 가지 원인들을 생기키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루게릭병이 10만 명당에 뭐 1-2 명 정도 생긴다 그랬는데, 특히 그중에서 또 전체 루게릭병 환자 중에서 한 90% 이상은 흔히 산발성이라 그래서 누구나 생길 수 있고, 저도 생길 수가 있고 시청자분들이나 뭐 이 세상 누구나 생길 수 있지만 드문 병이라고, 생길 수 있는,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병. 사실 치매나 파킨슨 병도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병들도 치매가 조금 더 잘 생기는 어떤 유전 변이가 있을 수가 있고, 파킨슨 병도 몇 %에서는 뭐 파크라든지 어떤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병이 있는 것처럼 루게릭병도 한 5%에서 10% 정도는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산발성을 포함해 가지고 그 해부해 보고서 분석을 해 보니까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침착이 된다든지 독성 물질이 있어 가지고 자꾸 이제 글루타메이트라는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흥분성 독성 자극을 주기도 하고, 사립체라는 거는 세포 내에서 어떤 뭐 산소 이용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계되는 어떤 미토콘드리아 혹은 사립체라고 부르는 세포 소기관인데, 이런 기능 장애로 인해 가지고 세포에 손상이 생기기도 하고,
신경에 전달을 하는 게 이제 축삭이라는 게 있는데 축삭의 물질이 소송의 장애를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염증 세포들에 의해서 염증 매개 물질이 분비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크고 작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손상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운동신경 세포가 소멸하는 병이 루게릭 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신경 세포를 병리를 보면은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있고 염증 세포들도 염증 매개 물질들도 분비가 되고 뭐 사립체의 기능도 떨어지고 그중에서 또 일부는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촉진되는 걸 알겠는데 그럼 유전자 변이가 이제 가족에서 내려오는 게 말고 일반적인 산발성 병 보통 한 5, 60대가 넘어가서 생기는 병은 과연 환자는 왜 생기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금 과격한 운동을 하는 무슨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이탈리아였나 그래서 좀 배구 선수 같이 이렇게 진짜로 막 힘을 굉장히 빨리 써야 되고 이런 뭐 그런 운동 선수에서 조금 더 생긴다고 하는 보고들도 있었고 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촉진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추정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생기는 루게릭병 환자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일부 어떤 환경적인 촉진 인자도 있는 거는 맞는데 어느 순간에 환자의 신경세포가 소멸하기 시작되는 촉진이 되는 거 분명히 병은 5, 60대에 생기고 증상이 생기더라도 병적인 변화는 적어도 몇 개월, 몇 년 전부터 생기고 있을 텐데 그런 병이 생기게 되는 어떤 인자를 완벽하게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원인을 완벽하게 규명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치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루게릭병은 ALS라고 하는 루게릭병은 좀 다양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부와 하부 운동신경을 기본적으로 다 침범을 해야 루게릭병이고 그건 정의상이 그렇거든요. 근데 상부 운동신경을 루게릭병에서도 조금 더 증상이 우세할 수가 있고 하부 운동신경이 침범하는 거. 상부 운동신경은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루게릭병이 의심되는 환자들에서 꼭 하는 진찰이 이 해머, 망치로 쳐봐가지고 건반사라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탁 치면은 다리가 이렇게 탁 들리는 이런 걸 건반사라 그러는데 그런 건반사 같은 것들이 증가돼 있어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탁 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부 운동신경 증상인데 이런 것들이 좀 증가돼 있는지 혹은 이제 하부 운동신경 증상이라 그래서 근육이 마르고 특히 이제 근육에 이렇게 툭툭 튀는 증상이 있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 환자분이 이런 증상들이 다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게 어느 게 조금 더 우세한지에 따른 저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적인 증상이 비교적 초음부터 나타나기는 하는데 국소나 분절에서부터 생기기도 하고 그게 한 1-2년간 되게 국소적으로 가다가 한 1-2년 뒤에 이제 전신적인 증상으로 퍼지기도 하죠. 근데 이게 국소적으로만 계속 다른 데 퍼지지 않고 즉 손만 힘이 없고 나중에 진행해서 팔에 힘이 없어지는데 말은 괜찮고 2-3 년이 지나도 다리도 괜찮아서 멀쩡히 걸어 다닌다 그러면 루게릭병이라기보다는 국소적인 어떤 운동신경원병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운동 증상이 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인지나 행동 증상도 크거나 작거나 생길 수가 있고 또 요거의 한 증상으로 이제 가성구마비라 그래서 감정 변화가 커서 실제로 뭐 웃거나 울거나 이런 감정 기복이 커지는 증상들도 이거는 우리 전두엽이라는 운동신경이 떨어지는데 그 주변부에서 이걸 감정의 그거를 억제하는 것도 전두엽에 있는데 전두엽의 어떤 손실로 인해 가지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즉 감정의 변화를 어느 정도 우리가 억제를 해야 되는데 억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좀 더 이제 가성구마비라고 일컬어지는 과도한 감정 변화가 좀 더 있을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증상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는데 림 온셋이라고 하는 게 림이라는 게 결국은 팔다리 같은 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런 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팔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퍼지더니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도 있고 구마비라 그래서 벌바 온셋이라고 하는데 삼킴이나 발음, 혀 움직임 같은 얼굴 뭐 이런 쪽에서 증상이 시작해서 목이나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증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인데 보통은 한 7대 3 정도로 팔다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조금 더 흔한 걸로 돼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마비로 발음이나 이제 호흡곤란, 삼킴곤란 이런 것들이 좀 우세한 거를 진행성 구마비라고 따로 부릅니다. 근데 이제 진행성 구마비를 예전에는 루게릭병과 좀 다른 병으로 불렀는데 사실상 예후는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루게릭병의 예후가 좀 삼키거나 숨쉬거나 이런 쪽에 영향이 되는데 진행성 구마비도 그 예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루게릭병과 다르지가 않아서 조금 이제 구마비 발병형이 좀 오랫동안 구마비로 지속되는 하나의 스펙트럼이지 루게릭병과 다른 병으로 간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연 님, 가족력이 크게 작용하는 질환인가? 이거는 이제 이 전체 루게릭병의 환자 중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력이 있는 유전성 루게릭병은 명확한 가족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념 색채 우성이다, 열선이다 이런 식으로, 우성일 경우에는 뭐 자녀한테 물려가는 비율이 50%다 이런 식으로, 열성일 경우에는 바로 자녀한테 가지는 않지만 후세대, 즉 뭐 손주라든지 그 아랫대에서 또 열성 유전자가 만나거나 한 쌍의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어떤 유전성 내인을 갖고 있는 것들은 가족력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병인데, 전체 루게릭병으로 인하면 90% 이상은 산발성이라서 가족력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산발성, 뭐 그 연예인 김구라 씨 가족이 부모님이 어머니였나 예전에 뭐 루게릭병에 의심된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유명인들도 루게릭병을 많이 앓고 있고 가족들도 있고,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가족의 부모님이나 어떤 친척 중에 루게릭병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산발성 루게릭병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면 자녀나 형제분은 루게릭병에 발병할 확률은 뭐 가족력이 있다 그래서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월의 푸름님, 발병 시 평균적인 생존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치료를 받을 경우에 유의면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평균적인 생존 기간은 환자를 얼마나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걸 잘 컨트롤하기에 따라 다르는데, 이게 이 병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병이라고 돼 있어서 평균적으로 생존 기간이 한 4년에서 4년 반, 길어도 5년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이때 제가 말씀드리는 생존 기간은 실제로 환자분이 돌아가시는 기간까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외적인 보조를 받아야 돼서 거동도 못하고 숨을 혼자서 못 쉬어서 기도 절개를 하고 인공호흡에 의존을 해야 되는, 즉 이제 그 기도 절개술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들어지는 기간을 한 4년에서 길어야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 절개를 하고 다른 뭐 폐렴이라든지 욕창이라든지 흔히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조절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환자가 생존하는 기간은 5년 이상, 뭐 6년, 7년, 뭐 길게는 제 환자 중에도 10년 이상 사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극단적으로 진짜 이제 생존을 굉장히 오래 유지했던 분이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그죠? 그 세계적인 석학이셨고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거의 뭐 수십 년간 루게릭병으로 전신마비인데 이제 최선의 어떤 케어를 받으면서 수십 년간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기도절개를 하고 모든 거를 이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되는 기간이 4년 반 정도로 돼 있고, 그러면은 4년에서 5년 정도를 연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약이라든지 그런 어떤 치료제가 일부 생존 기간을 좀 연장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활이라든지 좀 상대적으로 근력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운동, 또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한 조절을 한다 그러면 그 내에서도 조금 더 이제 기도절개를 하는 기간까지를 몇 개월 정도 유의면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상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루게릭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은 근력이 저하가, 이게 가장 키 피처죠. 가장 주증상입니다. 근력 저하가 전혀 없다 그러면 사실 루게릭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팔다리의 움직임이 떨어진다든지 호흡이나 삼킴 등 모든 운동 기능에 영향을 주고, 근데 좀 루게릭병의 움직임이 우리가 뭐 숨쉬고 삼키고 팔다리 움직이고 이동하게 다 이게 움직임인데, 안구의 움직임도 사실 운동 기능인데 요거는 비교적 유지가 돼서 그 안구 운동이 안 따라갈 때 생기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물체가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인데, 요런 것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게릭병으로 움직임을 못 하고 누워 계시는 분들도 눈 움직임, 깜빡임이나 혹은 이제 눈알 움직임으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컴퓨터 같은 걸로 해서 눈으로 어디를 주시하면은 뭐 기역, 니은 혹은 뭐 야 이렇게 해 가지고 글씨를 할 수 있는 이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그 눈의 움직임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눈의 움직임은 비교적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 위축이, 근력 저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지나가다 보면 분명히 손에 이런 이제 엄지 벌림근이 있는데 엄지 두덩이 마른다든지, 뭐 얼굴 같은 경우에 이제 볼이 마른다든지 혀가 마르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뭐 어깨라든지 팔, 뭐 다리, 허벅지 이런 침범되는 근육들이 다 마를 수가 있어서 근 위축, 근육이 마르는 증상도 현저해집니다. 근 위축이 또 현저하면서 근력 저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이게 전신에 걸쳐서 퍼진다. 그럴 때는 루게릭병을 의심을 해봐야 될 수가 있죠. 루게릭병이 아닌 다른 질환을 먼저 의심해야 되는 증상은 통증이나 감각 이상 중에 주로 동반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초기부터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주다 그러면 혹시 디스크로 인한 어떤 신경 뿌리병증,
혹은 말초신경병증 이런 다른 병을 먼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루게릭병도 뭐 가벼운 근육통이나 저림 정도는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루게릭병 환자에서도 엄연히 뭐 척추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뿌리병이나 이런 건 동반될 수 있어서 감각 증상이 있다고 루게릭병이 배제되는 건 아니겠는데 통증이나 감각 증상이 주가 될 경우에는 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흔히 근육의 이제 연축이라 그래서 근육이 튀는 증상들로 그런 증상들이 우리가 피곤하면은 눈꺼풀이나 팔꿈치 같은 데 좀 근육이 톡톡 튀는 거는 생리적으로 누구나 경험을 하시고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 근데 그런 게 그냥 일시적으로 좀 몇 번 튀다가 없어지는 게 대부분일 텐데 이 며칠 몇 주 가고 그러다가 이제 눈이나 팔 같은 데 튀는 게 이제 전신적으로 막 허벅지나 종아리도 튀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은 루게릭병에서 근연축이라는 증상이 있다던데요." 하고 예약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연축 증상만 전신적으로 있고 근력 저하라든지 근위축이 없다 그러면 아직은 루게릭병으로 의심하기에는 좀 이른 증상이긴 하겠습니다. 실제로 근연축만 있는 증상도 드물지는 않아서 그러한 경우에 이제 진행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양성 근뭐 연축증 해서 비나인 뭐 머슬 패스큘레이션이나 이런 병으로도 부르는 병들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 신경과에서 신경근육 질환을 보는 전문의들은 요런 병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루게릭병이 걱정되고 할 경우에는 비교적 초기에 이제 신경 손상을 잡아낼 수 있는 게 근전도 검사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좀 병원에서 해 봐서 검사도 괜찮다 그러면 쪼끔 이제 안심을 하고 물론 이제 아주 초기에 루게릭병이 초기일 수도 있는데 진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뭐 뇌종양이나 이런 굉장히 뭐 위험한 뇌의 어떤 질환도 첫 증상은 두통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근데 이제 뇌종양의 첫 증상은 흔한 게 두통이긴 한데 거꾸로 그러면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신경과에 왔을 경우에 뇌종양을 먼저 의심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편두통이라든지 긴장형 두통이라든지 훨씬 더 흔한 두통의 원인들이 많아서 이 역은 아니다. 그래서 루게릭병 환자의 좀 초기의 증상이 근연축이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근연축 증상이 루게릭계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말초신경이나 뭐 혹은 디스크로 인한 신경뿌리병증 혹은 신경의 흥분 상태가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양성 연축 증후군 같은 경우도 있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자도 있었는데 충분히 쉬면 좋아지거나 혹은 막 완전히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무력증이라든지 다른 일시적인 병을 좀 의심을 해야 되겠고 진행이 굉장히 느린 경우 루게릭병이 맞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그 힘이 떨어지고 호흡 기능도 소실이 돼서 전적으로 응급기에 의지하면서 심장 생활을 하는 게 한 4년 남짓이라 그랬는데 2-3 년이 지나도 그냥 좀 힘이 살짝 떨어지는데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고 그냥 근육이 살짝 마른다? 그러면 아주 비전형적이라서 전형적인 루게릭병의 패턴은 아니게 되겠고 혹은 반대로 매우 빠르다는 거는 루게릭병 자체도 뭐 수개월 단위로 보면 빠른데 이 2-3주 만에 갑자기 힘이 뚝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염증성 질환, 길랑바레 증후군 같은 신경의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다른 이제 뭐 질환들을 배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단 방법은 병력과 신경계 진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근력 약화와 근위축이 있는지를 또 신경계 진찰을 통해서 상부 운동신경, 하부 운동신경의 원 증상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 또 혹시 다른 병이 의심되는 질환들이 없는지도 진찰해야 되겠고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병을 진단 기준에 의거하여 진단을 하려면 필수적인 검사가 근전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 나머지 검사들도 하긴 하는데 루게릭병에서 뭐가 나온다기보다는 다른 병에서 영상을 찍었더니 디스크가 있어서 신경을 누른다. 그럼 그 루게릭병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뇌에 찍었더니 뇌에 뇌졸중이 있어서 힘이 좀 빠졌다든지 혹은 혈액 검사를 했는데 다른 대사 질환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루게릭병이 아닐 수 있어서 배제를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필수는 아닌데 근육병이라든지 다른 병을 간별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근육 생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다른 병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루게릭병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유전성 루게릭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바늘을 그 근육에다 꽂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이제 평탄하게 아무 자극도 없는 상태에서 평탄하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자발전이라 그래서 바늘을 분명히 꼽아 놓고 내가 바늘을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근육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양성 예파라 그래서 아래쪽으로 예파라는 거는 이제 날카로운 파인데 아래쪽에 이제 양성으로 만약에 파형이 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신호가 잡히거든요. 이런 양성 예파가 있다든지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하게 극파처럼 되는 걸 이제 섬유자발전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신경 손상으로 인한 근전도 소견인데 물론 이제 루게릭병에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신경 뿌리병이나 말초 신경의 축삭 손상이 있을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루게릭병에는 침범되는 게 전신적으로 특히 이제 말이 어눌하고 삼키는 장애가 있는 분들은 혀라든지 교근이라고 씹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사를 해도 이런 소견들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힘을 줬을 때 그 근육의 파형이 이제 운동 단위라는 것들이 이렇게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운동 단위보다 커지는 이게 이제 거대 운동 단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경이 일부 신경이 손상되면서 남아있는 신경들이 다른 근육까지 지배를 하는 즉 신경이 손상된 신경을 그나마 일부 남아있는 신경이 자라면서 그 근육까지 다 지배를 하니까 적은 신경이 활동이 되면은 많은 근육을 동원을 하게 돼서 그렇게 이게 합쳐지면은 거대 운동 단위 전이가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는 것을 요런 것들이 보이는 걸 이런 자발 전이와 거대 운동 단위가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러 근육에서 보인다 할 때 루게릭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게릭병에서 뭐가 보인다는 게 아니라 루게릭병이 아닌 다른 질환, 뭐 당뇨가 굉장히 심해서 말초신경병이 생겼다든지, 갑상선 기능이 항진증이 있거나 해서 근육병이 생겼다든지, 혹은 자가면역 질환, 감염 질환 흔하지는 않은데 뭐 매독이라든지 HTLV라는 척수에 좀 이상을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생길 수도 있고 이상 혈액 단백에 의해 가지고도 루게릭병과 유사한 근력 약화라든지 근육축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건 배제를 위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검사도 역시 루게릭병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 환자도 실제로 파킨슨병이나 치매가 5년, 10년 지나면 이제 그 병에서 보이는 소견들이 나타나서 치매는 이제 그 식두엽이라든지 해마나 이런 데 위축이 좀 보일 수가 있고 파킨슨병도 뇌줄기나 흑색질에 좀 퇴화가 돼서 뇌줄기가 좀 작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주 초기에 병을 진단하는 단계에서는 정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루게릭병은 더 운동신경을 침범하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영상검사는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척수나 뇌에 MRI를 찍는 경우에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른다든지 혹은 척수에 염증이 있다든지 혹은 뇌졸중이나 뇌종양 같은 다른 병을 배제하기 위해서 찍는 목적으로 보통 뇌와 척수 영상 검사를 하게 되겠고 근데 이제 드물게 루게릭병 ALS에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두엽이고 전두엽 뒤에 있는 뇌를 두정엽이라 그러는데 그 두정엽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의 뒷부분을 1차 운동 피질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1차 운동 피질이 좀 하얗게 오른쪽에 정상인 뇌에서는 괜찮은데 좀 하얗게 변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 신경이 척수까지 내려가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속섬유막이라는 뇌에 이제 모여가지고 내려가게 되는데 요 환자에서도 이렇게 하얗게 변성이 되는 걸 요거는 조금 진행한 환자의 운동신경에서는 이런 변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안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MRI로 루게릭병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루게릭병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중추신경병을 배제하기 위해서 영상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느 경우에 하느냐 이것도 루게릭병은 산발성 루게릭병이 대부분이라서 유전자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일부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할 수가 있게 되겠고 형제나 부모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그다음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 한 40대 50대까지는 그래도 산발성이 조금 더 보기는 하는데 40대 초반이나 30대 이전에 생긴다 20대 루게릭병이 생긴다 그건 일반적이지는 않고 정규 분포포를 볼 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유전 변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비전형적인 임상 증상 뭐 사실 루게릭병도 좀 병이 진행하면은 인지기능이나 어떤 특히 이제 인지기능까지는 아닌데 뭐 가성고마비로 감정 변화에 기복이 오름을 줄 수 있는데 마치 치매 환자처럼 기억력이라든지 인지기능 저하가 심하다 그러면 ALS라는 병과 어떤 치매와 같이 동반되는 그런 어떤 유전병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어떤 임상 증상이 있을 경우 혹은 이제 감별을 위해야 되는 다른 운동신경 질환 특히 이제 스파이널 머스큘라 에이트로피라고 부르는 척수근 위축증 요거는 이제 그 고가의 유전자 치료제긴 하는데 이게 진단을 받게 되면은 보험급여 인정을 받아서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척수근 이식증은 주로 이제 어릴 때 발병을 되는 근육이 좀 마르고 힘이 없어지는 병인데 이런 것들은 좀 치료제가 있어서 검사를 하게 되겠고 또 이제 주로 이제 팔이나 다른 증상보다는 다리의 증상이 생기면서 뻣뻣해지는
특히 상부 운동 신경 증상이 우세한 유전 강직성 하지마비라는 병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헤리디터리 스파스틱 파라플레지아라는 병이 있어서 요런 것들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은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력과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확진을 하게 되면은 뇌나 척수를 떼어내 가지고 신경의 변성이 있는지 특히 신경세포가 정상인에 비해서 소멸되어 있는지를 이 병리를 보는 게 사실은 아주 뭐 정확한 확진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중추신경을 떼어내 가지고 척수의 어떤 신경을 떼어내 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환자의 어떤 증상이 심해지고 그걸로 인한 어떤 신경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루게릭병 자체는 어차피 6개월, 1년 진행하면은 대부분 진단이 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어떤 의사들끼리의 소통, 특히 이제 환자한테 당신이 루게릭병일 가능성을 조금 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돼서 이걸 엘에스코리알 진단 기준, 엘에스코리알 크리테리아는 이게 스페인의 마드리드 옆에 위치한 소도시에서 1994년에 처음으로 제안이 됐고 2000년에 개정이 돼서 개정 즉 리바이즈드 엘 에스코리알 크라이테리아를 많이 씁니다. 확정적인 루게릭병이라고 하려 그러면 우리가 사람 몸을 분절로 나눌 때는 말하는 쪽에 구 증상이 있게 되겠고 연수라든지 숨골 증상, 그다음에 이제 팔 증상이 있겠죠. 경추 쪽. 그다음에 우리가 흉추 쪽에서 뭐 그 복근이나 등 근육이나 혹은 또 호흡에 관련되는 어떤 늑간골, 횡격막 이런 쪽에 되겠고 또 이제 다리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즉 얼굴, 팔, 다리, 그다음에 흉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분절 중에 세 분절 이상에서 상부 운동신경원 징후와 하부 운동신경원 징후가 존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부 운동신경원 징후는 뇌나 척수에 그런 걸 설명할 만한 구조적인 병변이 없을 때 definite ALS,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확정적 ALS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세 분절이 아니라 두 분절 이하게 되면은 개연성 ALS, probable ALS라고 하게 되겠고 그게 이제 한 분절이 이하인데 적어도 상부 운동 신경 증상이 두 분절은 되거나 뭐 이제 근전도나 이런 걸로 좀 뭐 적어도 한 분절 이상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엔 가능 ALS라는 걸 이제 probable ALS만 돼도 뭐 두 분절 이상에서는 증상이 있어야 돼 가지고 뭐 다른 더 의심되는 병이 없다 그러면 뭐 결국 진행을 하면은 이제 확정적 ALS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비교적 최근에는 민감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 호주에 있는 도시로 왔는데 골드코스트라는 지역에서 이제 진단 기준을 정립을 해서 코스트 크리테리아 즉 진단 기준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 핵심은 민감도가 좀 높아지긴 했지만 핵심은 요 2000년에 개정이 된 엘 에스코리아 크리테리아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요거를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치료일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루게릭병을 완치시키거나 진행을 멈출 수 있는 치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강의를 말씀드리느냐, 진행을 조금 늦춰주는 치료들은 있고 또 현재 오늘 뭐 그것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조금 더 좀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좀 멈추는 거에 좀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치료제들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세포 치료 이런 것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더라도 호흡이나 영양, 재활 관리를 하면은 확실히 이런 거를 전혀 안 하는 분에 비해서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삶의 질이 올라가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보시면은 릴루졸이라는 약은 이게 1990년대 중후반에 NEJM이라는 이제 논문에 약을 썼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년에서 4년 반 정도가 지나면은 대부분 기도절개를 하게 되는데 릴루졸이라는 약을 쓰면은 그거를 뭐 좀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한 3-4개월 정도는 좀 진행을 느리게 해준다는 그 약을 안 쓰는 군에 비해서. 근데 그마저도 이게 신경퇴행성병을 지연시켰다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약이 쓰이고 있고 이건 기전 중에 글루탐산이라는 신경 독성 물질의 억제제가 되겠고 경구로 약을 보통 이제 아침 저녁으로 2번 드시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에다라본이라는 약인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라디컷이라는 약으로 들어와서 쓰이고 있고 정맥 주사제를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약입니다. 이게 원래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 좀 연구가 되던 약이고 요 임상 연구가 2000년대에 좀 돼서 통용이 되면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쓰이고는 있는데 보험급여 인정은 받지는 못해서 적어도 쓰게 되려면 6개월 이상은 쓰는 거는 원칙적이고 최근에 이제 12개월이나 24개월 정도로 연장을 해서 쓰는 연구들도 좀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 이상을 써야 되는데 6개월을 사용을 하더라도 잠깐 수백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약값에 대한 부담은 좀 있습니다. 아직은
건강보험 급여 인정을 적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이거는 매일 투여하는 건 아닌데 한 달을 간격으로 보통 열흘 정도로 주사를 맞고 또 쉬었다가 그다음 달에 또 한 열흘 정도로 맞고 이런 패턴으로 주사를 맞게 되는데, 주사를 맞는 게 이제 병원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가까운 병원에 약을 처방받아 가면은 인근 병원이랑 연락을 해서 주사를 맞을 수 있냐 해서 이런 식으로 매일 맞아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일본이 개발된 일본에서는 경구약제도 이용되고 있는데, 경구약제는 아직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아서 희귀약품센터를 가서 신청을 한다든지 일본 쪽에서 이렇게 가서 받아오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퍼센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발 루게릭병은 아니고 SOD1이라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1이라는 요 변이가 있는 ALS에서 독성 물질인 SOD1 단백질을 감소시키는 유전자 기반 표적 치료제가, 최근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SMA라는 근위축 그 증에서도 쓰이고 근육병이라든지 다른 또 내과적인 질환에서 좀 쓰이고 있는데, 이 유전성 그 ALS라는 병에서도 좀 쓰이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지는 않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SOD1 변이를 갖고 있는 ALS에 쓰이고 있습니다. 루게릭병의 치료제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그 누에덱스타라고 해가지고 가성구마비 증상, 즉 감정 기복이 크고 적은 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약도 FDA 승인받아서 쓰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루게릭병의 치료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로 정식 승인이 돼서 쓰이진 않는데, 이게 희귀약품센터를 통해 가지고 들여와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치료, 재활운동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근력을, 결국 이제 같은 루게릭병 환자더라도 발병 이전에 환자가 좀 건장하고 체력이 강한 분일수록 확실히 진행을 좀 늦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을 진단되는 순간이더라도 근력을 꾸준히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과격한 운동으로 막 근육통이 올 정도까지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력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스트레칭이나 운동,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좀 발이 끌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보조기나 이런 다리 같은데 혹은 뭐 팔이나 이런데 보조기를 착용할 수가 있겠고, 또 걸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기능에 도움을 주도록 지팡이나 이런 걸 목발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워커 같은 이제 보행기를 이용해서 걸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호흡 제어를 같은 거, 특히 숨을 이렇게 좀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좀 훈련할 수 있는, 이게 내쉬는 어떤 그런 거를 좀 키울 수 있는 훈련 기구도 있고, 삼킴 같은 거 재활도 있어 삼킴을 좀 하고, 특히 이제 살에 들리지 않도록 어떤 턱을 좀 당기고 삼키는 이런 훈련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환자분이 나빠질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삼키고, 우리가 사람이 생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숨 쉬고 삼키는 건데, 삼키는 기능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루게릭병이 이제 영양 생태가 떨어지면서 근육이 마르고 힘이 약해지는 병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서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병이 더 가속화가 되겠죠. 보통 우리가 삼키는 게 안 되게 되면은 죽이나 미엠 같이 이렇게 삼키기 편한 거를 먹을 텐데, 병이 진행하다 보면은 사실 콧줄 같은 거 낄 수도 있는데, 루게릭병은 병이 이제 좋아지는 병이 아니고 점점 진행하기 때문에 콧줄은 불편하게 돼서 일반적으로는 위로술, 즉 이제 경피적으로 배에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내시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배에다가 구멍을 내서 위로를 바깥으로 연결해 준다 그래서 이런 위로를 연결해 주게 되겠는데, 삼킴 곤란이 심해지고 식사 시간이 뭐 1시간씩 걸린다든지, 특히 체중이 한 반년 1년 사이 뭐 10% 15% 떨어진다든지, 흡인, 즉 이제 살이 들려서 이제 폐로 이렇게 흡인이 돼서 콜록콜록거린다 그러면은 폐렴으로 인해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고려를 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숨이 좀 차게 되면은 이제 마스크나 이런 거, 이제 이런 비치성 인공호흡기로 다양한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스크를 이제 코에다가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입까지 덮는 게 있어서 이 호흡 장애로 인해 가지고 숨을 충분하게 쉬지 못하면은 본인은 몰리더라도 이제 졸리고 막 두통 오고 집중력 저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환자가 직접적으로 호흡 곤란을 호소한다든지, 혹은 이런 증상 외에도 폐 기능이, 폐활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나 이산화탄소가 막 쌓이는 경우에는 좀 위험 사인이기 때문에 비침습적인 인공호흡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비침습적인 인공호흡기를 해도 호흡 유지가 불가능하고 반복적으로 자꾸 흡인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근데 이제 기도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에 속하기 때문에 생명 연장을, 특히 환자가 이제 루게릭병이 어지간히 진행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지기능 장애가 주된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 표현은 뭐 충분히 뭐 눈깜빡임이나 가능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떤 이 생명 연장을 명확히 원하는 경우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에서는 조금 더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 의사들도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편이긴 하고요.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는 조금 더 개인의 어떤 그런 뭐 권리의 어떤 그런 것도 조금 더 의견을 중시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제도적인 지원으로 병이 진단되는 거는 이제 비교적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산정 특례로 대부분의 어떤 본인 부담금이 혜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추가적인 혜택을 위해서 장애 진단을 받는다든지 또 이제 재활 요양병원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 등급을 좀 받으면 도움이 되겠고 환우회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루게릭병 환우회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여기에서 좀 예전에 몇 년 전에 강의 좀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했는데 한국 루게릭병 환우회라 그래서 코리안 ALS 어소시에이션 칼사라는 쪽에 있는데 이쪽에 이제 가입을 해서 뭐 게시판도 있고 해서 실제로 루게릭병 환자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의사보다도 실제로 환자나 환우들이 더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필요한 보조기나 이런 거 살 때 어떻게 해야지 좀 어디를 통해서 사이트로 살 수가 있고 좀 싸게 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서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루게릭병의 진단을 위해서 진찰이 가장 중요하겠고 영상 검사, 배제를 위한 거죠. 그다음에 근전도 검사는 진단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꼭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근육이 떨리거나 일시적인 피로감이 있는 경우에 루게릭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이지만 진행을 늦추기 위한 지속적인 투영 및 관리가 재활, 호흡, 특히 영양 상태를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범위가 넓어져서 제가 포함하진 않았는데 새로운 치료제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발병 기전이나 어떤 비정상적인 단백이 쌓이는 거를 없애준다든지 세포 독성을 억제해준다든지 혹은 또 그런 어떤 유전자 치료 어떤 그다음에 또 일부 세포 치료 같은 것들이 개발이 진행 중이니까 아마 멀지 않은 훗날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루게릭병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서 병으로 인해서 고별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Today I consider myself the luckiest man on the face of the earth. 오늘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즉 야구 선수로서 사랑받았고 이 병으로 은퇴하지만 나를 걱정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했다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루게릭 환자분들도 있고 가족분들도 있고 보자도 있을 텐데 또 이제 뭐 향후 뭐 진단돼서 이 영상을 접하는 분들도 있는데 루게릭병 환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 뭐 여러분들이 이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수많은 노력들을 알고 있고 저희 같은 신경 근육 질환을 보는 의사들도 조금이라도 환자분의 곁에서 좋아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이 병의 치료의 어느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시계님, 운동을 하는 것은 루게릭병 환자에 좋은지 아닌지 연구된 것이 있을지요? 네, 요거는 이제 어떤 논문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꾸준한 어떤 약간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이 마동석 같은 배우라든지 어디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하는 근육을 멀크업을 하는 운동은 당연히 아니고 루게릭병 환자는 내가 일상적인 생활, 즉 걷고 이동하고 팔로 물건을 들어올리고 숨 쉬고 삼키고 이런 기능을 좀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니까 저강도 운동이 추천됩니다. 특히 이제 병이 진행하면은 관절 구축이라든지 쥐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오히려 이제 그게 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사람마다 병 전에 마동석 같은 뭐 아주 몸이 이제 근육질인 분들은 병이 생기더라도 초기에 고강도 운동을 해도 될 텐데 몸이 조금 약한 분들이라지 일반적인 성인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몸이 좀 약하거나 디스크가 있던 분들은 고강도 운동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저강도 운동을 횟수를 늘려서 스트레칭과 같이 병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루게릭병은 나중에 눈동자도 못 움직이게 되나요? 특이하게 루게릭병은 눈동자 움직이는 경우는 어지간히 최후에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엔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 경우에도 눈 움직임 혹은 눈 깜빡임, 눈동자 움직이는 걸로 뭐 어디 쳐다보세요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그런 걸로 좀 의사소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좀 질문도 좀 답변드리고 루게릭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루게릭병은 희귀 난치성 병으로 지금 2025년 지금 11월 현재는 그런 병으로 돼 있고 여러 환우나 환자분들이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분명히 이제 좀 가까운 미래에 좀 더 병이 좀 조절이 되고 나을 수 있는 치료가 개발이 되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진짜
인생을 걸고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세계에도 많지만 저희 국내에도 여러 대학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루게릭병 환자들에 대해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하면서, 특히 이제 앞으로는 루게릭병에 좀 더 나은 치료제가 있어서 소개드릴 날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긴 시간 동안에 루게릭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저희 대한신경과학회에서 좀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